안녕하세요.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그 전에 여러분 한국 잘 아시겠지만 한국은 소위 말하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그래도 지금 OECD 국가 진입을 했고 또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적 자원이 아닌 사람들의 역량,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사람의 역량을 길러서 저희는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 훈련과 또 교육과 관련된 어떤 일터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관련된 일터혁신 정책들이 제가 다룬 부분인데, 그 부분이 새롭게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전환을 맞이해서 한국이 과연 잘 대응하고 있는가, 잘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제 연구 주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많은 학자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모든 학자들은 다 자기 나라가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저희 같은 연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또 정책을 입안하고 실제로 실천하시는 분들은 또 잘 반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핵심적으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책의 투입 지표는 잘 관리가 되는데 최종 성과 지표는 잘 관리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비유를 들자면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는데, 학원을 보내는 이유는 좋은 인간이 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은 수능 점수를 올려서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목표죠. 그런데 학원에 얼마나 자주 가는가, 출석률만 관리한다든지 학원에 얼마나 돈을 많이 썼는가, 이것만 관리한다면, 그리고 아이가 그래서 성적이 얼마나 올랐는지, 더 똑똑해졌는지 그것에 관심이 없다면 사실은 예산이 잘 집행된 거라고 볼 수는 없죠. 물론 문제없이 돈을 잘 쓰고 참여율이 잘 관리된다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인공지능이 출현하고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변화가 일어나는 세상에서 우리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성인들이 혹은 아이들이 더 똑똑해져야 되는데 과연 그런 대응과 준비를 우리는 잘하고 있는가, 좀 문제가 많은 것 같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특정 정부나 부처의 문제 이런 것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대한민국 사회 전반적인 어떤 문제들이 어떤 부분이 있고 무엇을 우리는 개선해 나가야 되는가, 이렇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론도 세세한 어떤 분석보다는 국제 비교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중심으로 보여줄 것이고요. 아주 거시적인 분석이죠. OECD 국가와 주로 비교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러시아도 그 데이터로 같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자리에서 이 자료를 발표하면서는 한 번도 러시아를 이렇게 눈여겨본 적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뭐 카자흐스탄과 러시아가 같은 나라는 아니지만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이제 한국 중심으로 발표를 하겠지만 전체 국제 비교 리그 테이블에서 러시아는 어떤 순위에 있는지, 또는 혹은 다른 선진국들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 함의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성인들의 역량을 직접 시험을 쳐서 테스트한 그림입니다. 이게 OECD에서 주관을 하고요. OECD가 제시한 공식적인 방법론에 따라서 모든 국가들에게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16세 이상 성인들에게 수능 시험을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시험을 직접 쳐야 됩니다. 상당히 힘든 조사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하는 모든 조사 중에서 가장 비싸고 힘든 조사입니다. 그리고 국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충 하면 안 되고 OECD의 엄격한 관리를 받아서 동일한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야 비교가 되겠죠. 그죠? 여기서 말한 역량이라는 사실은 여러분들과도 관계 있는 언어 능력, 국어 시험을 친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국어적 지식을 측정하기보다는 문제 해결 능력, 저희 쪽에서 이걸 파운데이션 스킬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능력이 높으면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낯선 환경을 닥쳤을 때 문제 해결을 잘하고 내가 무엇을 학습할지 알지 뛰어난 겁니다. 좀 극단적인 비유를 들면 이 점수가 아주 높은 어떤 학생은 예컨대 어떤 일을 시켜도 빨리 배우고 빨리 학습하고 일도 잘하고 이런 거고요. 이 점수가 낮으면 동일한 시간 학습을 하더라도 학습 성과가 낮고 낯선 환경에서 적절한 문제 대처 잘 못하고 이제 그런 지표들입니다.
여기 보면 재밌는 그림이 한국은 어떻습니까?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서는 아주 점수가 높죠. OECD 전체적으로 비교해보면 놀랍게도 1등입니다. 1등 한국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학부모들이 엄청난 사교육 열기를 가지고 초중 고등학교까지 우리 젊은 한국 청년들에게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런 사회적 현상, 교육의 열정 이런 것들이 그대로 20대까지 이렇게 높은 점수를 보이는 데 나타나 있고요. 근데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영양 점수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이 얼마나 이제 하락하는지 여러 가지 변수들을 통계해서 좀 더 냉정하게 봤더니 OECD 국가 중에 1등으로 나옵니다. 다른 OECD 국가들을 보면 어릴 때는 그렇게 이 점수가 높지 않다가 서서히 이렇게 점수가 올라갔고 나이가 들수록 완만하게 하락하는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이 완만하게 하락하는 정도가 가장 낮은 나라는 영국입니다. 제가 지금 사실 방문 교수로 영국에 와 있는데 그래서 왜 영국은 어릴 때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데 40대, 50대를 넘어서면서 오히려 문제 해결 능력과 학습 능력이 더 뛰어나지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경제학자이긴 하지만 문화인류학자가 돼서 이렇게 참여 관찰을 해보고 있습니다. 영국은 데이터를 보면 50대까지 점수가 계속 올라갑니다. 참 한국적 맥락에서 보면 이런 수능 시험 같은 이런 시험을 치면 당연히 젊은 친구들이 잘하고 나이가 들면 당연히 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연구들을 보면 나이가 들어서도 어떻게 학습을 하고 어떤 일터 환경에 처해 있는지에 따라서 계속 역량이 올라가고 소위 말하면 IQ도 더 좋아지고 뇌는 더 발달하고 이런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은 어떻죠? 젊을 땐 똑똑한데 나이가 들수록 똑똑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장 큰 문제라고 저희 이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특히 디지털 전환을 맞이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없어지고 생기고 같은 일자리 내에서도 예전에 하던 직무와 다른 직무를 해야 되고 무언가 배우고 학습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교육훈련 정책을 통해서 정부가 돈을 투입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하더라도 내가 배우는 능력 자체가 낮아져 있으면 그 돈이 제대로 성과를 내기 어렵겠죠. 똑같은 고등학교 공부를 하더라도 제가 뭐 이런 비유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어떤 친구는 대학도 못 가고 어떤 친구는 서울대를 갔는데 한국에서는 서울대가 가장 지금 수능 접수가 높은 대학인데 어쨌든 동일한 어떤 자원을 투입하더라도 그 최종 결과는 상당히 다르죠. 그런데 한국의 성인들은 이 그래프로만 놓고 보면 국가가 여러 가지 교육훈련 지원 정책을 하더라도 그 학습 성과가 되게 낮은 상태입니다. 젊을 때는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고 학습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역량이 급격히 퇴화가 된다. 그럼 이런 것들이 디지털 전환을 맞이해서 산업 구조조정기에 상당한 장애로 작동을 하겠죠. 내가 새롭게 재교육을 받아서 다른 직장으로 옮겨야 되는데 공부하는 것 자체가 힘이 들고 공부를 하더라도 뭔가 영향이 잘 안 쌓이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가 현 직장에서 기를 쓰고 이 직장에 있어야 되는 거죠. 강성추행도 하게 되고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 이 영양곡선이 가파르게 기울어지고 이 영양곡선을 OECD 쪽으로 올리고 더 위로 올리는 노력들을 전 사회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훨씬 더 부드럽게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한국은 뭐 미국이나 영국과 다르게 조직 문화가 아직 미개적입니다. 의사결정을 누가 하죠? 나이 든 사람이 합니까? 어린 사람이 합니까? 나이 든 사람이 하죠. 한 50대가 20대, 30대에게 지시를 해서 조직 전체가 어떤 공동의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국가의 GDP라는 것도 개개인의 어떤 능력으로만 환원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조직, 집단의 공동의 협업의 결과입니다. 즉 삼성전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LG전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그것이 다 모여서 국가의 GDP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전자의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명 한 명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삼성전자 전체가 잘해야 되겠죠. 그죠? 집단이 잘해야 되는 겁니다. 기재부가 잘하려면 기재부 사무관 한 명 한 명이 똑똑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기재부 전체가 잘해야 되는 겁니다. 기재부는 이제 한국의 이제 중앙부처 중에 한 부처입니다. 그런데 의사결정을 한 40대, 50대 역량이 이렇게 떨어지면 사회가 안정적일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루틴한 대로 업무 처리를 해나가고 옛날에 해오던 방식대로 해나가면 되는데 사회의 변동성이 커지면 항상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고 새로운 것을 학습해야 되고 그때에 맞는 임기응변을 발휘해서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이 능력이 낮으면 그 의사결정이 하는 사람의
결정이 합리적이고 좋을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진 겁니다. 뭐 운이 좋아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개개인은 똑똑해도 조직 전체의 집단적 가치, 부가가치, 좋은 의사결정은 낮아질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특히 디지털 전환기에는 제가 디지털 전환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이 나타나고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불확실성입니다. 예전에는 루틴화하던 것이 이제는 너무너무 자주 바뀌고 너무너무 새로운 것이 오고 그것들에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디지털 전환기에 대응을 한다고 할 때 낯선 환경에 있어서의 의사결정, 낯선 환경에서의 어떤 학습은 더 중요한데 그것이 위계적인 조직 문화 속에서 많은 파워나 권한이 이제 나이 든 사람에게 있는 한국적 특성을 감안했을 때 전체적으로 좋은 결과를 못 낼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분도 이제 한국적 조직 문화와 관련해서 또 문제로 또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갑질 문제, 청년과 나이의 세대에 따라 갈등 문제 이런 것들도 이 그래프를 통해서 함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어떤 지시를 하는 것이 좀 모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갑질이라고 생각이 들고 왠지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법적인 책임도 있겠지만 나보다 무능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유능한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느낌이 배가 되는 거거든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탁월한 어떤 내 지도 교수가 나에게 하는 사소한 어떤 농담은 전혀 모욕으로 느껴지지 않는데 뭔가 배워야 될 것 같고 내가 더 뭔가 그분과 더 잘 지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의사결정은 맨날 틀리고 그때는 이렇게 하라고 그래놓고 일주일 지나서 아 그거 아닌 것 같아 새로 하자 그러고 그러면 앞에서는 말을 못하지만 돌아서서 이 사람 말을 따르기 싫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훨씬 더 모욕적으로 느끼고 갑질로 느껴지고 이런 것도 영향이 주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낯선 농경사회에서는 할아버지 말씀이 되게 중요했죠. 100년 전 기후나 강우, 햇볕의 양이나 100년 후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의 의사결정과 판단은 그것 자체로 지식이 되고 또 권위가 있지만 산업사회로 바뀌고 디지털 사회로 바뀌면 갈수록 나이와 경험이 주는 지식의 가치는 점점 줄어들고 젊은 친구들, 20살 물리학자, 20살 MIT 천재들 이런 친구들의 새로운 지식이 주는 그 가치는 점점 커지는 이런 사회로 바뀌면서 이런 어떤 나이에 따라 급격하게 하락하는 영양 곡선은 또 다른 사회 문화적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것들을 국가가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특히 교육부 노동부에서 있는 저희 한국의 교육정책과 훈련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한번 올려볼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제 고민입니다. 자, 성인의 역량을 올린다고 할 때 저는 주로 이제 16세 이상 성인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크게 두 측면입니다.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 즉 사람의 뇌를 발달시키고 똑똑하게 만들려면 좋은 영양분을 공급을 해야 됩니다. 좋은 학습을 해야 되죠. 또 하나는 뒤에 소개하겠지만 그렇게 영양 공급을 잘 받은 상태에서 또 활용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나 인지 능력도 신체적 근육이랑 똑같아서 쓰지 않으면 점점 퇴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어서 영양 공급을 잘하는 것도 근육을 키우는 거고 또 열심히 이제 운동을 하고 해서 내 몸을 잘 활용하는 것도 근육을 키우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처럼 이제 계속 운동도 안 하고 음식만 먹고 술 많이 마시고 하면 제가 40대인데 40대도 60대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요. 제가 오전에 실수를 했는데 어떤 분이 열심히 몸 관리도 하시고 하셔서 마치 이제 제 후배처럼 실수를 해서 착각하게 인사를 드리고 60대지만 40대와 같은 외모와 몸을 가지신 분도 있고요. 우리의 인지 능력과 어떤 판단 능력도 연구에 따른 최소한 60대까지는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 있고요. 한 60을 넘어서면서는 이제 생물학적 노화의 그 힘을 웬만하면 조금 따라잡기 힘들지만 그게 또 의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80대까지도 늦춰지고 이런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학습을 하고 역량을 키우는데 되게 중요한 어떤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메타코그니션,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는 한마디로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 스스로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정확히 알고 있는 학습을 위한 학습하는 능력입니다. 이 메타인지가 높은 학생들은 어떻죠? 자기가 무엇이 약점이고 무엇이 강점인지에 따라서 약점에는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강점은 또 강점대로 보완하고 이런 학습 전략이 뛰어나고 그렇죠. 내일이 수학시험인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는 메타인지가 완전 0인 친구이고요. 내일이 수학시험일 때 내가 집합이 약하면 집합은 더 공부를 하고 미분이 강하면 미분은 좀 적게 하고 이런 식으로
스스로 학습 전력을 세우고 나의 약점과 강점을 정확히 아는 그런 능력인데, 안타깝게도 이제 한국은 이 능력이 아주 낮습니다. 성인들의 능력은 더 낮고요. 그래서 45세 이상 성인들은 새로운 것을 학습할 때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제대로 학습 전략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없다. 최소한 인지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 사교육을 받고 집중적으로 부모에 의해서 투입을 받아서 영향이 쭉 향상이 되지만 그 이후에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고 학습해 나가는 그 영향들이 약하다, 줄어들고 있다. 그것이 앞에서 보여줬던 가파르게 하락하는 영양 곡선 중에 하나의 원인이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평생학습 참여율이라고 해서 직장을 다니든 안 다니든 교육기관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는가를 묻는 질문인데요. 이것은 1년에 한 시간 한 번이라도 참여하면 1이라고 카운팅을 해서 국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국은 보면 평균값이 한 65% 넘죠. 그래서 성인들 중에 10명 중 6명 정도는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게 1시간이라도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수치로만 놓고 별로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다른 연구에서 이것을 시간으로도 한번 환산해 보고요. 요거는 참여율이니까 참여했다 하면 그냥 1시간을 했건 100시간을 했건 똑같이 보는 거고요. 근데 시간으로 하면 이 수치가 확 낮아지고요. 제가 이제 비용으로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10시간을 공부를 하더라도 이 1000만원짜리 과정이 있을 수 있고 무료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 물론 무료 과정이 더 좋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비용으로 환산해 보면 한국은 이 수치가 거의 최하위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학습의 양은 썩 나쁘지 않은데 질적인 측면으로 가면 갈수록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고 있다. 잘 아시겠지만 한국은 일하기 너무 바쁩니다. 일하기도 바쁜데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학습을 하는데 그만큼 여유가 이제 낮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디지털 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학습하고 그래야 자기 지적 능력도 유지시킬 수 있고 하는데 이제 상황이 다 벌어지고 나서 우리 회사 구조조정 당할 것 같네. 이제 뭔가 새로 배워가지고 뭔가 해야 되겠네. 라고 하면 마치 시험 전날 벼락치기 한 학생처럼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사실 학습 효과가 제대로 나지 않겠죠. 보통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평소에 공부를 가지고 그냥 지속적으로 부모가 시키든 말든 쭉 그렇게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어떤 상황에서 공부를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잘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교육기관과 평생학습기관에서 하는 교육 말고 사실 일터에서도 많은 것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일은 노동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학습의 공간이 있죠. 무형식 학습, 비형식 학습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동료에게서도 배우고요. 일하는 과정에서도 배우고 그리고 상사에게서도 배우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 경제학자들이 측정하는 지표로 현 직장 근속, 즉 스페시픽 스킬을 측정을 합니다. 즉 그 직장에서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그래도 그 직장만이 주는 특수한 어떤 능력들을 많이 배우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보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은 이 현 직장 근속이 상당히 짧은 나라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한 5년 내외가 되는 나라죠, 사실은. 한 직장에서 5년 이상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옮기는 거고요. 이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지식을 쭉 축적해 나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 보면, 그 직장에서의 그 직장의 깊은 지식을 배우기보다는 더 좋은 연봉, 더 좋은 안정적인 직업 조건을 이동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제네럴 스킬만 배우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토익 공부만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딴 직장으로 옮기고 동교 하기 위해서. 사실은 어떤 직장에서도 충분히 배울 지식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지식을 축적해 나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네럴 스킬을 붙여서 그 지식을 더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계속 어떤 회사에 가든지 내 연봉 조건과 그게 안 맞으면 더 좋은 직장으로 가기 위한 또 다른 입사 준비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건 근데 비단 이 문제는 그 청년들이나 노동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직장에게도 있습니다. 제가 다른 연구에도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당신이 이 일에 생판 초짜인데 상당히 숙련되게 유능하게 잘하는데 몇 년 정도 걸리는가? 이 질문을 대한민국 기업들 이렇게 샘플링을 해서 물어봤는데 몇 년 정도일 것 같으세요? 한 몇 년 정도 지나면 신입이 꽤 잘하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8년. 그 선진국이 그렇습니다. 한국도 선진국인데 최소한 이 문제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응답평균 평균 2.6년 정도, 2.9년, 6년 정도 정확히 얘기 안 해요. 3년이 조금 안 되는 걸로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직장에서 3년 정도 다니면 이제 좀 배울 만큼 배웠고 그 다음부터 한 일이 좀 따분하고 그렇게 아주 디맨딩한 도전적이진 않다 이렇게 대한민국 평균 직장인들이 느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 평균 기업은 현대, 삼성 같은 그런 기업이 아니고요. 평균값은 30인 정도 된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평균입니다. 30인 되는 중소기업에 대졸 청년들이 들어가면 보통 그런 친구들 한 2년에 3년 정도 지나면 따분함을 느낍니다. 일의 수면도 이미 그 정도 되면 다 할 수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나오냐면 여기서 계속 다녀야 될까? 돈도 중요하지만 내가 발전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은데 여기서 더 이상 성장을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또 이직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선진국 강국들, 특히 숙련, 영양의 강국들은 디맨딩합니다. 일이. 즉 한 최소한 7년, 8년, 10년 정도 돼야 내가 상당한 마이스터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비근한 예를 극단적으로 제가 들면 아반떼를 만드는 현대차 공장에서는 한 2년만 학습을 하면 되고요. 직접 노조 인터뷰를 해보면 2년도 필요 없습니다. 박사님. 일주일만 하면 됩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다만 다른 생산 방식으로 벤츠를 만드는 독일 공장에서 인터뷰를 해보면 10년은 걸려야 됩니다. 최고의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정도 해야 됩니다. 라는 인터뷰를 합니다. 즉 이 문제는 개인 한 명 한 명의 동기나 의사결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생산 방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산업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한국이 만들어낸 제품이 명품인가 중간 수준 제품인가 이런 것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즉 성인들의 지식 축적 체계는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산업과 경제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강조드립니다. 또 하나는 교육은 내 돈만 내고 하는 건 아니죠. 국가가 기업 회사 들어가기 전에는 국가가 지원을 해줘서 교육을 받지만 또 회사 들어가면 사업주 사장님이 월급 말고도 돈을 지원해 줘서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이게 사업주 지원인데요. 이게 완전 지원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업주가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돈을 내준다. 대학원을 간다 그러면 돈을 내준다. 두 번째 시간을 빼준다. 그겁니다. 퇴근하고 대학원 다녀. 제가 이거는 안 쳤습니다. 즉 돈도 100% 사장님이 다 대주고 시간도 근무 시간에 완전히 다 대주는 그런 교육 훈련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이렇게 봤더니 한국이 그 수치가 상당히 낮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고등교육 기관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포멀 에듀케이션, 초중 등 이런 공식 교육기관에 배운 것은 그 자체로 바로 기업의 생산성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이 회사에 들어와서 회사가 필요한 지식을 습득해서 합쳐야 이제 생산성이 올라가고 GDP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러려면 이런 사업주 훈련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사업주 훈련이 한국에서는 상당히 낮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하나가 노동과 자본, 노사 간의 신뢰가 아주 약한 겁니다. 사업주 훈련은 비용은 누가 되죠? 시간, 돈 다 합쳐서 사업주가 들죠. 그런데 그 사업주 훈련을 통해서 축적된 인적 자본, 인적 자산은 노동자의, 근로자의 뇌 속에 다 박힙니다. 물적 자본이랑 다르게 너 회사 떠날 때 컴퓨터 두고 가. 그럼 두고 가야 되죠. 그죠? 그거 들고 가면 큰일 나죠. 그죠? 근데 인적 자본은 너가 우리 회사 다니면서 배웠던 거 다 회사 두고 가. 예, 알겠습니다. 해도 뭐 그냥 내 머릿속에 다 있는 거죠. 그죠? 이걸 이제 저희 경제학자들은 계약이 불완전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해서 어디까지는 내 거고 어디까지는 네 거고 소유권이 어디까지는 내 거고 어디까지는 네 거고 이런 걸 명확히 계약서를 작성해야 투자가 과소 투자가 안 벌어지고 적정 투자가 벌어지는데 이게 내가 돈을 줘도 이게 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소유권이 불명확하면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과소 투자가 벌어집니다. 내가 열심히 투자했지만 얘가 내일 당장 우리 회사를 떠나면 이 돈은 말짱 하늘로 날아가는 점프 본드가 되는 거죠. 그죠? 파산 상품이 되는 거죠. 내일 당장 헤어질 여자친구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는 것은 아주 비합리적인 행위라고 저희 같은 비인간적인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줄 수 있는데 말인데 그런 식으로 신뢰가 없고 장기적인 계약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불완전한 계약 상태에서 자본이 노동에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익히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한국의 노사관계는 적대적이고요. 앞서 봤듯이 현 직장 근속은 되게 짧고요.
서로 적대적인 사람이고 언제 떠날지 모르는 사람에게 충분한 투자는 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사장님의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이제 그렇다. 요거는 스킬 활용 통합지수인데 뒷부터 설명한 그럼 내가 배운 것을 얼마나 일터에서 많이 활용하는가 이걸 뭐 제가 지수로 만들어봤는데 이런 건 생략을 하고요. 오히려 이제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표들을 보여주면 너가 일을 하면서 문제 해결을 얼마나 하냐. 이 문제 해결이 뭐냐면 제가 30분 이렇게 써놨죠. 이게 뭐냐면 일할 때 혼자 곰곰이 앉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문제 해결하는 그런 일은 얼마나 있는지 물어본 건데 그냥 얼마나 곰곰이 그러면 1분 생각하고도 나 곰곰이 생각했다 이럴 수 있고요. 논문 쓰거나 그럴 때도 뭐 몇 날 며칠 곰곰이 생각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일터 환경이기 때문에 OECD에서 이걸 30분으로 제한을 해서 물어봤습니다. 너가 일할 때 30분 동안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야 이제 문제가 처리되는 그런 일들은 얼마나 자주 직면하는가 이거 물어봤거든요. 한국이 수치가 상당히 낮죠. 한국은 예를 들면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막 바빠 죽겠는데 일을 안 하고 30분 내로 곰곰이 책상에 앉아 있으면 뒤에서 선배들이 사장님이 큰일 납니다. 너 지금 일 안 하고 뭐 하고 있냐? 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그럼 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시킨 대로 해야지. 빨리빨리 해야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빠르게 선진국을 추격하는 어떤 경제, 효율성이 중요한 경제에서는 그게 훨씬 좋은 건데 새로운 것을 이제 창조해내야 되고 창의적인 어떤 1등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선도하는 경제가 될 때는 사실은 남 따라해서 효율성만 추구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이런 문제 해결을 평소에도 하고 평소에도 머리를 쓰고 이런 식의 어떤 근무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진 않다. 문제 해결할 활동들이 되게 낮다. 그러면 젊을 땐 되게 똑똑했던 친구들이 회사 들어와서 생각하는 시간이 없어지고 운동도 안 하고 계속 회식 다니고 시킨 일은 시킨 대로만 빨리 하는 친구들이 더 빨리 승진하고 이러면 인간은 쓰지 않는 기관은 폐화하고 쓰는 기관은 더 발달하죠. 그죠? 두더지 눈이 점점점 자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적 능력이 많이 필요 없는 환경에 처하면 폐화되는 겁니다. 고등학교 공부는 3년이지만 직장생활 30년은 그 10배나 긴 시간이죠. 긴 시간 동안 머리를 쓰지 않으면서 살면 퇴화합니다. 눈치만 보고 우리 상사는 뭘 잘할까? 나한테 예산 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이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되게 발달할 수 있습니다. 과업 재량, 스스로 책임을 가지고 스스로 생산 과정, 속도 이런 걸 스스로 내가 결정해서 해보겠다. 이런 부분도 약하고요. 직장 내 학습, 아까 설명했던 그런 부분도 약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협력하는 문화입니다. 인간은 저희 경제학자들이 인간을 되게 외롭고 혼자 모든 의사결정하는 존재라고 가정을 하지만 사실은 인간은 사회 속의 동물이죠. 예컨대 학습 하나만 하더라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좋은데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동기도 있지만 학습은 어떻게 보면 남한테 잘난 체 하고 싶어서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내 옆에 있는 연구자를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다. 아이 같으면 부모에게 칭찬받고 싶다. 혹은 동료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등등등. 어떻게 보면 학습의 어떤 동기라는 것은 사회적 동기도 상당히 있는 것이죠. 유명한 뇌 연구자들은 이런 현상을 사회적 뇌가설이라고 해서 인간의 인지 능력이라는 그 자체가 집단 생활을 하는 사회 속에서 발달한 거다. 내가 더 많은 생존을, 번식과 생존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그 집단 속에서 잘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타인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을 또 나는 또 역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집단 속에서 생존과 번식의 가능성을 높이는 과정 속에서 신경다발이 뇌 속에 모여서 하나의 뇌를 만들고 지능이 발달했다는 뭐 그런 가설을 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협력, 공감,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은 지적 능력과 학습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조직 문화나 직장은 이렇게 서로 협력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 협력하지 않고 자기 일 그냥 탁탁탁 나와서 그것만 잘하면 됐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성과 보상 제도나 이런 것들이 연관이 돼 있고요. 결국에서 되게 재밌는 지점 중에 하나가 나이 빨간 다이아몬드 그림 보이죠? 이게 뭐냐면 다 젊은 친구들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점수가 다 높아요. 우리 상식이랑 부합하지 않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요새 젊은 친구들 되게 싸가지가 없다. 너무 개인주의적이다. 집 밖에 모르는 것 같다. 이기적이다. 우리 때랑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OECD 데이터가 잘못된 거야. 왜 이래? 젊은 친구들이 오히려 이타적이고 협력적이고 나이가 든 우리는 안 그래도 꼰대라고 막 비난받는데 이기적이기까지 하단 말이야. 이거 잘못된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많은 연구들은 젊을수록 훨씬 호혜적이고 상호적이고 협력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을 꽤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예 이기적인 존재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아예 이타적인 존재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살면서 경험을 하면서 학습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싶고 상대방이 나한테 못하면 나도 손해가 나지만 좀 복수하고 싶고 이런 게 인간의 마음인데 내가 선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살다가도 배신의 경험을 한두 번 당하면 어떻게 되죠? 나도 마음을 바꿔야겠죠. 내가 착하게 하다가 배신을 몇 번 당했는데 계속 착하게 하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바보죠, 바보. 그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원래 인간의 본성 속에서 그 호혜적인 본성 속에서 어떤 환경에 처했냐에 따라서 배신의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리스프로칼, 호혜적으로 이런 식으로 협력의 활동을 줄이고 이기적인 활동을 올리는 그런 일들이 관찰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당연히 경험이 많이 쌓이고 그 경험 속에서 배신의 경험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식으로 젊은 친구들은 조금 더 이타적이고 협력적이고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요새 친구들 왜 그래? 그거는 뭐냐면 협력하는 방식이 세대별로 다른 겁니다. 50대, 60대는 협력하는 거는 뭐냐면 퇴근하고도 과장님이 야 오늘 저녁에 술 한잔 하러 가자. 예 알겠습니다. 이걸 협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젊은 친구들은 그건 협력이 아닌 거죠. 그죠? 나를 괴롭히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 그들은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에 의사결정 하시는 분들은 젊은 친구들이 생각하는 협력의 코드가 뭔지 나라별로, 산업별로, 조직별로 잘 한번 판단하셔서 그들은 협력할 마음의 준비는 다 돼 있다. 그것을 잘 아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던 자율 재량 비슷하게 얼마나 출퇴근 시간 자율적으로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수치가 났습니다. 제가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을 때 사실은 더 많은 역량을 활용하면서 영양의 특화를 막고 혹은 또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무만족입니다. 행복해야 열심히 하겠죠, 뭐든지. 강압적으로 채찍을 휘두르면서 열심히 하라는 건 아주 짧은 기간에 효과가 있지만 평생을 영양을 쌓고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은 행복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당근과 채찍은 아주 짧은 효과만 냈지만 행복하게 해준다면 길고 은근한 효과를 내는 거죠. 물어봤습니다. 직장에서 당신이 얼마나 만족하는가. 5점 척도입니다. 매우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요거는 뭐냐면 매우 만족과 만족을 합친 겁니다. 그 비율이 그거거든요. 한국이 보면 대충 한 60% 왔다 갔다 하죠. 그죠? 10명 중에 6명 정도는 내 직장 생활 하면서 매우 만족도를 만족한다. 제가 이 수치를 보고 이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럴 리가 없다. 더 불만족할 거다. 이거 조사가 잘못했다. 주류 경제학 모델에 따르면 우리가 월급을 왜 받는데? 힘드니까 받는 거다. 행복하면 월급을 내가 주고 회사를 다녀야지. 제가 이제 맹큐 경제학만 보고 이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인간은 뭐 그런 존재는 아니죠. 일하면서도 즐거움과 스스로 동기부여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죠. 근데 어쨌든 저는 60% 수치도 되게 이제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왼쪽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 아니 이게 말이 돼?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월급까지 받는데 또 이 나라들은 월급도 엄청나게 많이 받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일하면서 만족한다니 만족한 사람이 10명 중에 9명이라니 이게 말이 돼? 아 돈을 많이 받아서 그럴 거야. 돈과 관련된 그런 요인들 제가 통제를 해보고 좀 더 깊게 연구도 해보고 했는데 그러더라도 이 순위는 이제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디지털 전환기에는 많은 변화를 특징으로 하고 제도가 막 개입을 해가지고 뭐이 훈련도 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옛날 산업사회에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동기부여돼서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직장 생활에 10명 중에 9명이나 이렇게 행복해하면서 다니는 친구들은 영향력을 어떻게 할까요? 국가가 어설프게 제도 설계를 하더라도 알아서 잘합니다. 이 친구들. 스스로 행복한 아이들은 부모가 시간표를 일일이 안 짜주더라도 알아서 공부를 잘합니다. 불행한 아이들은
부모가 일일이 간섭하고 시간표 짜줘야 되고요. 그럼 잠깐 잘하다가 그게 악순환이 벌어져서 점점 더 공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성인의 역량을 강화시킬 때 학습의 부분도 중요하지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터를 어떻게 바꿀까,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이런 지점도 같이 고민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 지점만 고민하면 안 되겠죠. 그죠? 건강, 이것도 행복과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은 장수국가죠, 일본이랑 같이. 그런데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끼는 걸 물어보면 아, 별로 안 건강한 것 같아, 뭐 이럽니다. 전부 다. 아, 나이가 들어서 점점 더 힘듭니다. 아, 우리 건강을 위하여 건배합니다.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도 같이 이제 올려줘야 지적 능력이 올라가고요. 제 연구 말고 또 다른 연구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지적 능력이 얼마나 빨리 퇴화하는가 이걸 연구했고요. 다른 연구에서는 건강이 얼마나 빠르게 퇴화하는가를 연구한 다른 쪽 연구 분야도 있는데, 놀랍게도 제가 했던 연구 결과 같은 추세를 보입니다. 한국은 30대 이후에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을 하면 급격하게 건강이 나빠지는 국가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래 살기는 사는데, 건강한 노후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 지점은 그렇지 않고요.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러시아가 한국보다 이게 높다는 게 약간 놀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러시아 사람들도 술도 많이 드시고 이러면 한국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러시아가 끝에서 2등이긴 하지만 수치로 따지면 한국보다 훨씬 그래프가 길죠. 한국은 러시아 사람들보다 더 한국 사람이 자기가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수명은 더 깁니다. 객관적인 어떤 수명. 참 재밌는 현상 같습니다. 요게 한국의 노동시장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오른쪽이 OECD입니다. 여기 빨간 점이 뭐냐면 학력이고요. 동그라미 점이 제가 아까 그래프로 처음에 보여줬던 그 역량을 직접 시험을 점수를 테스트한 건데, 빨간 점 중심으로 보면 OECD는 어떻죠? 가로축이 고용, 세로축이 임금입니다. 즉 고졸 미만보다는 고졸이, 고졸보다는 대졸 이상이 고용률도 더 높고, 즉 취업도 더 잘 되고 임금도 더 높고, 그죠? 그래서 공부를 중학교만 졸업한 사람보다는 고등학교 졸업해야 되고,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보다 대학원 졸업한 사람이 취업도 더 잘 되고 급여도 더 많이 받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인적 자본을 연구하신 사람들이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 학습을 해야 된다. 그런데 꼭 학력이 높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똑똑한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OECD에서 이런 식으로 직접 아까 앞에서 보여줬던 성인들 대상으로 시험을 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역량을 가지고 레벨 1의 빌로가 영양 수준이 낮은 사람, 레벨 4의 노고, 이게 영양 수준이 아주 높은 사람, 이런 식으로 직접 해서 봤더니 역시 학력과 마찬가지로 역량이 높은 사람이 취업도 더 잘 되고 급여도 많이 받습니다. 즉 우리는 열심히 더 공부시키고 선생님들도 더 잘 가르쳐서 이 친구를 똑똑하게 만들어야 될 충분한 이유가 경제적으로도 있는 거죠. 그죠? 경제가 전부는 아니지만 교육은 그 자체 즐거움도 있고 공동체로서 살아야 될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경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은 학력은 그렇습니다. 고졸보다는 대졸이, 대졸보다는 대학원졸이 더 노동시장 성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학생 대기인 한 명 혹은 부모들은 더 이제 높은 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그 사람들 역량을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 역량이 더 높은 사람들이 일단 회사를 들어가면 임금은 더 많이 받는 건 맞는데, 회사에 들어갈 때 꼭 더 똑똑하다고 해서 회사 더 잘 들어가는 건 아닌 걸로 나옵니다. 특히 이걸 더 잘게 쪼개서 보면 고역량의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잘 진입을 못합니다. 여성들이 훨씬 더 역량이 뛰어나도 잘 진입을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 해결을 할 때 여성들이 취업률이 낮을 때, 고용이 낮을 때, 야, 너 공부를 못해서 그래, 네가 역량이 낮아서 그래,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좀 더 구조적인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줘야 사실은 그 역량을 스스로도 축적하고 싶은 그런 동기들도 생기고 그렇고요. 여자만의 문제냐? 그러면 남자들이 너무 이게 정치적 올바름만 주장하는 이상한 주장 아니냐라고 오해할까봐, 남자도 제가 봤더니 남자도 사실 마찬가지. 남자도 한국은 여자만큼은 아니지만 역량이 높다고 해서 역량이 낮은 친구보다 노동시장에 더 잘 진입하는 것은 아닌 걸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채용 시스템이나 내부에서 여러 가지 어떤 보상 시스템 이런 것들이 역량을 잘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 시스템이 많이 이제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력을 가지고는 그걸 신호로 받아들여서 평가를 좀 해내는데, 학력의 궁극적인 어떤 목표인 역량을 가지고
노동시장을 진입시키고 승진시키고 보상하고 이런 것들이 남녀 공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들을 조금 더 우리가 정교하게 사회적으로 시장에서 개발해야 된다. 이런 것 좀 생각하도록 하고요.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내 능력을 다 발휘하면서 일을 하는가, 이것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가로축은 뭐냐면 노동시간 활용인데, 이게 뭐냐면 솔직하게 응답을 해라. 너가 솔직히 일주일에 5일을 출근하는데 그 5일 다 출근해야 되냐? 정말 아무도 간섭 안 한다고 생각하고 너가 정말 스스로 열심히 일하면 며칠이면 일 다 할 수 있냐 이거. 그러면 일 다 하면 회사 안 나오게 해줄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76% 정도 응답을 했습니다. 즉 사실은 100% 다 쭉 일하는 건 아니야. 사실은 76%니까 25%, 즉 한 5일 중에 하루 정도는 사실 안 나오고 4일 정도만 일해도 4분의 3인가요? 네. 5분의 3은 아니야. 하여튼 그 정도 일해도 사실은 난 일 다 할 수 있어. 근데 눈치 보면서 앉아 있는 거야 사실은. 라고 응답을 해줬고요. 거짓된 응답일 가능성도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한국 노동자 중에 상황과 처지가 좋은 상위 25% 노동자만의 모집단을 해서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고 등등등. 아주 엄밀한 지표는 아니다. 뭐 그걸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밑에 56%는 뭐냐면, 자 그러면 그래요. 어쨌든 그러면 5일 중에 4일 정도만 나오면 일하면 되는 걸로 알겠어. 그런데 그 중에 네가 따분하고 재미없는 일 말고 네가 열정을 가지고 신나서 하는 일은 얼마나 돼? 라고 물어봤더니 그건 절반 정도 돼.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56%. 월화수목금 출근을 하면 한 이틀에서 3일 정도는 좀 그래도 일이 재밌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하루나 이틀은 재미없지만 해. 그런 거고, 하루나 이틀은 일 다 끝났는데 눈치 보느라고 앉아있어.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사실은. 세부축은 뭐냐면, 대학을 졸업했지만 고등학교 업무를 한 경우나, 나는 대학원생이지만 노동시장 상황이 좀 안 좋아서 훨씬 낮은 쪽으로 취업한 하향 취업, 이런 것도 제가 측정을 한 거고요. 평균적으로 한 88%, 내 능력의 한 12% 정도를 발휘 못하는 그런 일터에 있어. 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이 두 개를 곱해서 보면, 그것들 실질적으로 그럼 내가 교육을 통해서 이 정도 영향을 쌓았는데, 그리고 내가 이만큼 발휘할 수 있는데 매일매일 일하면서 그걸 100%라고 가정했을 때, 그럼 실제로 내가 일터에서 얼마나 내 영향을 발휘하고 있느냐, 이 두 수치를 곱해서 보면, 이걸 실질 영향 활용이라고 제가 네이밍을 했고요. 67%, 즉 3분의 2. 내 능력의 한 3분의 2 정도를 나는 쓴다. 사실 그래서 3분의 1 정도는 안 쓰는 거죠. 마치 집에 이제 운동하려고 러닝머신을 이렇게 사놨는데, 빨래거리로만 쓰는 그런 상황인 거죠. 3분의 1 정도는. 안 쓰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돈 들여서 투자해서 인적 자본을 쌓았는데 3분의 1을 안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의 디지털 전환, 창의성, 혁신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열정을 가지고 신나서 하는 일에는 네 능력을 얼마나 쓰고 있어? 절반 쓰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터뷰나 이런 쪽 감으로 보면 이것도 과대 추정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하면서 50%? 내가 열정을 가지고 일한다 쉽지 않거든요. 이게 상위 29% 이제 근로자들만 샘플링을 해서 나온 조사이기 때문에 전체 모집단을 몇 분 남았습니까? 15분 남았습니다. 그럼 질의응답 있어야 되니까 그렇다. 이 부분의 수치를 올려줘야 된다. 두 가지 정책 과제가 나오죠. 이 제대로 축적된 영향을 활용을 잘하자.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가파르게 떨어진 영향 곡선을 완만하게 만들자. 이 두 개를 해내자라는 거고요. 청년들은 더 심하다 이런 거고요. 이렇게만 기초통계만 보여주면 저희 학문 분야에서는 싫어합니다. 교수님들이. 수학 모델을 써서 계량 모델을 가지고 뭔가 좀 복잡하게 해봐라 이렇게 해서 제가 인적 자본 감가상각률이라고 추정해봤고요. 기존의 연구들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인적 자본이 얼마나 많이 쌓이는가 이것을 이제 많이 축적을 했고요. 그래서 대학 교육 1년이면 돈으로는 얼마다 뭐 이런 가치를 이런 연구는 저는 이제 반대로 역량이 쌓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운동 안 하고 술 마시고 놀기만 하면 근육이 줄어드는 것처럼 뇌의 근육도 줄어들 거다. 감가상각률을 추정해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상당히 높고 영국은 낮다. 그리고 취업 상태에서 감가상각률과 미취업 상태에서 감가상각률. 기존 이론들은 어쨌든 일 안 할 때보다 일하면 뭔가 배우는 게 있어서 감가상각이 덜 될 거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많은 주장들을 했는데 한국 일터 환경들이 너무 위계적이고 너무 로우 스킬 잡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취업을 하기 위해서 공부할 때는 감가상각이 적은데 회사 들어가면 감가상각이 더 심해지는 그런 나라로 나타났습니다. 인공지능 얘기는 오히려 질의응답을 통해서 제가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에 필요한 인재는 누구냐? 혹시 왼쪽 누군지 아세요? 왼쪽은 이제 요네 사련체고 제일 왼쪽 아자황이라고 알파고랑 바둑을 둘 때 알파고의 지시를 받아서 대신 바둑을 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사실은 엄청난 엔지니어고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 제가 상징적으로 인공지능의 지시를 받아서 일하는 인간 그런데 제가 잘못하면 아자황에게 이제 명예훼손 고소당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사실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비유로 인공지능의 지시를 받아서 일하는 사람이고요. 자, 오른쪽에 두 명 혹시 누군지 아세요? 제일 오른쪽은 한국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입니다. 봉준호 감독이죠, 그죠? 미래의 봉준호 감독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이 주장에 혹시 반박할 사람이 있나요? 당연히 봉준호 같은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되죠, 그죠? 이건 따로 제가 농구를 달지 않겠습니다. 하나만 대신 말씀드리면 봉준호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난 영화 공부를 했거든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영화를 하고 싶어서 고등학교 때부터 영화의 테크니컬한 것들을 막 공부를 하고 나이가 들어서 사회학 책을 많이 읽는 그 경로도 존재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반대로 보면 봉준호는 젊은 시절을 영화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사회학 공부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자, 제가 더 주목하고 싶은 사람은 그 봉준호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죠? 샤론 씨입니다. 이 사람이 왜 유명해졌냐면 전문 번역가가 통역가가 아닌데 봉준호가 기생충으로 상 받으면서 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옆에서 통역을 해줬던 사람인데 통역을 너무 기가 막히게 해서 한국에서 막 팬이 생기고 그럴 정도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최근에 인공지능, 알파고, 챗GPT는 얘기 나오면서 번역가는 사라질 거야, 통역가는 사라질 거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어제 다른 교수님들이랑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쉬리 같은 그런 번역들, 중간 정도 수준의 번역은 기계가 할 수 있지만 이 샤론체 같은 번역을 과연 인공지능 쉬리가 할 수 있을까? 저는 최소한 당분간 꽤 긴 시간 동안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샤론체가 인공지능 쉬리와 다른 점이 뭐죠? 이 친구는 일단은 전문적인 통역대학원 출신은 일단 아닙니다. 그렇지만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영화에 대한 열정이 상당한 친구고요. 스스로 미래의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하는 친구입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말씀드리면 이 친구가 대원외 고를 나왔나? 어디 외고를 나왔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인 지적 능력도 뛰어난 친구일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할 수 있고요. 즉 미래에 필요한 인재는 테크니컬한 아주 좁은 번역의 기술을 지식이 아주 탁월한 친구가 아니고 자신이 하고 싶은 그 일에 상당한 열정을 가지고 남이 시키든 안 시키든 스스로 동기부여가 돼서 그 해당 분야에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 그렇게 됐을 때 이 친구는 봉준호 감독과도 탁월한 의사소통 능력을 보이고 관객과도 탁월한 의사소통 능력을 보입니다. 그 중간에서 사회적인 소셜 스킬을 탁월하게 발휘를 한 겁니다. 앞서 제가 인지 능력만 강조를 했는데 사실은 인공지능 시대에서 여전히 살아남고 더 많은 보상을 받는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일에 대한 열정, 자기 일에 기존에 있던 직업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 뛰어난 소셜 스킬, 이 셋을 같이 이제 구축을 하면 오히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국어원 K티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삼육대학교 이승현입니다. 오늘 이 발표 준비는 성신여대 장미경 교수님 그리고 호남대 강현주 교수님이 함께 해주셨고요. 저희는 모두 국립국어원 K티처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운영 사업을 맡고 있는 사업팀의 연구원들입니다. 제가 그 사업의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그 과정을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발표의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먼저 K티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배경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KT쇼 프로그램이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개발이 되었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사실은 올해 23년 KT쇼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상이 조금 제한되어 있어서 한글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혹시 한글학교, 지금 본인이 한글학교에서 일을 하고 계시거나 혹은 주변에 한글학교 선생님들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잘 들으셨다가 그분들한테 이런 내용을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고 계시는 학교, 그러니까 본인과도 관계되고 또 학교의 학생들과도 관계되는 내용인데요. 24년 프로그램, 24년 KT쇼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또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인증을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KT쇼 프로그램 개발 배경인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도입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저희가 공동으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첫 번째 슬라이드가 이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한류 영향이 커지다 보니까 한국어나 한국 문화에 대한 여러 나라의 그 학습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사실은 그 한국어 교육을 하거나 뭐 한국학을 하는 분들이 한류의 영향에 대해서 막 이렇게 그 부각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연구자로서 한류의 영향이 크다, 그러니까 한국어 공부를 뭐 더 잘 시켜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걸 사실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그 지난 2월에 이탈리아에서 열린 학술대회에 참석을 했었고, 그때 거기서도 베트남 교수님, 그 다음에 뭐 슬로바키아 교수님 발표를 다 해주셨는데, 그 발표하는 걸 제가 좀 잘 들었는데요. 정말 한류 영향으로 한국어 학과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그 1년에 200명, 300명씩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살짝 한류의 그 영향을 좀 눈을 감고 싶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 교육에 대한 그런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사실 나고야에 가서 또 다른 일본 지역의 학술대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류 영향이 커지고 있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뭐 이런 조사를 했었나 봐요. 한국 문화 콘텐츠를 계속해서 좀 향유하고 또 그 관심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한국어라는 언어 자체가 좀 낯설다, 생소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1번하고 2번하고 계속 연결이 되는데 번역 자막이나 더빙을 이제 의존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불편해서 좀 즐기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언어 문화가 다른 나라의 컨텐츠이다 보니까 언어나 문화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1, 2, 3위에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지금 프로그램을 만든 국립국어원도 그렇고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에서는 이런 것들을 조금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해외에서 이런 관심을 지속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아니면 한국어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어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들은 수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지만 현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 교원의 수는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이 어떻게 그 교원의 공급, 교원 수요에 대한 공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학술대에서 계속 이제 들었던 내용으로는 학생 수는 늘고 있지만 교원 수는 적고, 그다음에 그 교원 한 명이 맡아야 될, 담당해야 될 학생 수가 너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사실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그게 이제 가장 큰 고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러면 기존의 어떤 그 한국어 교원 시스템을 조금 변화를 꾀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한국어 교육 전문적인 한국어 교원이라고 할 때 자격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어 교원 자격증 지금 현재 그 국어기본법상으로는 학위 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은 다음에 2급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이라고 하는 그 120시간짜리 프로그램을 듣고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 치러지는 시험, 필기시험을 보고 그리고 나서 면접을 통과해야지만 3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2급을 받기 위해서나 3급을 받기 위해서나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리적으로 거리가 먼 곳에 계시는 현지의 교원 혹은 뭐 교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분들에게는 한국을 2번씩, 3번씩 방문해서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 그런 좀 번거로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현지에서 정말 그게 교원 자격증이 막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필수도 아닌 것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근데 그 코로나가 팬데믹이 오기 이전까지는 교원 파견을 정부 여러 기관에서 해외 교원 파견들을 많이 해왔고 거기에는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2020년도에 들어서 코로나가 발생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인적 교류나 인적 파견이나 이런 것들이 전면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한국에 있는 이 풍부한 인력을 해외에다가 파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또 고민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이 해외의 한국어 교원 파견이라는 것이 이런 변수에 의해서 차단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 현지 문화, 현지 학자에 대한 이해가 높은 현지에 계신 분들을 교원으로 양성하는 게 더 효과가 높은 게 아닐까, 더 필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K-티처 프로그램은 결국 그래서 해외에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현지인을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좋은 해외 한국어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한국어 교원을 키워낸다라는 게 바로 이 프로그램의 취지인 것이죠. 그런데 이 대상은 한국인도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해외 국적자인 외국인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어를 가르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이미 자격증이 있으시더라도 K-티처를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자신의 어떤 교육 전문성을 더 높이고 K-티처 인증도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지도하고 계시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24년 이후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한국어를 가르치는가에 대한 전문적인 과정을 이수하고 그리고 K-티처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의 제자분들 다 해당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을 왜 들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개발을 하면서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걸 받으면 뭐 직업이 보장되는 것이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정말 교사로서 한국어 교원으로서 내가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고 내가 그런 노력을 했고 내가 이런 경험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지 이 K-티처 인증서가 있다고 해서 어디서 뽑아준다거나 자격증 또 특히 한국어 교원 자격증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인증서이기 때문에 이게 동등하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어느 지역에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드물 수가 있어요. 거의 없을 수도 있고 그럴 때에는 이 K-티처 인증서가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떠나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자문위원들도 많이 모셨고 정말 해외에 계시는 여러 그 교육기관에 계시는 선생님들을 모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그 자문 의견을 청해 들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를 가지고 내가 뭐 그 취업을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취업에서 나의 어떤 그 처우를 높이겠다라는데 그렇게 큰 기대나 뜻을 두고 계시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내가 한국어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잘 가르치고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내가 한국어를 가르칠 때 이런 고민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라는 이제 티칭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전문성, 함양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굉장히 높으셨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 프로그램이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교사가 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한국학이나 한국어학 등을 전공했다고 해서 바로 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종종 그 해외에 있는 현장에서는 내가 한국학을 했다는 이유로 혹은 한국어학을 했다는 이유로 한국어 교사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교사로서 내가 무엇을 알아야 되고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루트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K티처 프로그램이 그런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효과를 이 밑에 그림을 보시면 한국어 교사로서 전문성을 향상한다. 그 다음에 교수 능력, 실제적인 정말 교실에서 교수할 수 있는 교수 능력을 함양을 하고, 무엇보다 자기 효능감이라든지 내가 정말 이제 전문적인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구나, 이론이나 실제 면에서 그런 자긍심을 보충하는 데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한국어 학습자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어 교사가 되는 시대에 그것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K티처 프로그램 그 개발을 하면서 저희가 배경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과제는 2022년에 시작이 되었고요. 작년에 시작이 됐고 올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2년짜리 과제이고, 작년에는 그러니까 이걸 단계적으로 좀 개발을 해야 돼서 1년에 막 130차시를 개발하는 거는 굉장히 좀 무리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57차시를 개발을 해서 그거를 올해 지금 약간 한시적 시범 운영처럼 한글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나머지 73차시인데 사실 이제 실습에서 10차시를 유아동을 성인학습자권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83차시 올해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럼 이제 이걸 합쳐서 내년에는 130차시로 정식 오픈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그 과업을 수행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들을 했는데요. 그 중에 이렇게 홍보 영상을 만들기도 했고, 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홍보 대사도 지정을 해서 위촉을 해서 활동을 하시게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좀 같이 잠깐 보시겠습니다. 열어놓은 게 있는데요. 조금 취지를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소리가 안 나네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다 온라인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세계 어디서나 참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 분들 또 외국 국적자 모두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나온 내용 중에 외국 국적자 중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한국인, 그 다음에 외국 국적자 모두 다. 근데 해외 국외 거주자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는 다양한 경로들이 국내에선 용이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자격증 취득을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네, 해외에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K-티처 프로그램이 그 역할을 조금이나마 대신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그 개발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국내외 한국어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큰 사업으로, 그러니까 더 이제 그 상위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국외 한국어 그 교원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라는 쪽으로 이제 그게 중심 좀 기울면서 올해는 그냥 국외 한국어 교원, 즉 K-티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만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지금 저희가 한 23분 정도의 전문가 교수님들과 함께 하고 있고, 그 책임을 제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 내년, 이제 작년과 올해 그 2해에 걸쳐서 완료를 할 계획이고요. 22년도 과제, 과업과 23년도 과업이 각각 이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리자면 1차년도 개발된 것을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차년도 개발된 것을 내년도에 합쳐서 정식으로 이제 그 범용 과정으로서 시작을 하게 된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K-티처 프로그램에 대해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해외 활동 한국어 교원, 그 다음에 해외에서 한국학, 한국어학, 한국어 교육학 등 관련 전공을 하고 있는 뭐 학생들 또는 뭐 졸업생들 이런 분들이 들을 수 있는 것이고요. 전체 온라인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실습의 경우에는 참관, 지금 현재는 참관 수업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과정을 다 들으면 온라인에서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또 디지털 배지, 오픈 배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대상을 보시면 올해는 한글학교 교사들 중에서도 재외동포 재단에서 한글학교 교사 인증과정 75차시를 이수한 분들에 한해서 57차시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글학교 교사기 때문에 57차시가 아니라 이분들이 그 재외동포 재단에서 제공하는 다른 인증과정 75차시를 들은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57차시만 듣고 130차시를 인정해서 K-티처가 되게 지금 구성을 했고요. 24년도 이후에는 정식으로 정말 130차시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목을 먼저 수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수강이 완료되면 종합시험이라고 해서 평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평가에 통과를 하게 되면 약 70점 정도 되는데요. 그 성적을 넘게 되면 이수증 발급을 받게 되는데요. 이수증은 영문과 국문을 선택해서 본인이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과목 개발을 할 때 아무래도 저희 그 23명, 뭐 20여 명 되는 연구진이 함께 참여해서 만들었지만 대부분 국내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 분들이고, 물론 해외에서의 한국어 교육 경력이 많은 분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각자 자기가 그 활동했던 지역에 대한 이해 외에는 다른 지역에 대한 정보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단을 그때그때 꾸려서 충분히 소통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한 다음에 교육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전세계 한글학교 지역별 협의회장의 추천을 받으신 한글학교 교사 자문단 16명,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16명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나누어서 연구진들이 각 그룹 자문위원들께 서면 질의응답도 하고, 그 다음에 심층 인터뷰도 하고 하면서 이론 교과목 어떤 과목을 듣고 싶으신지, 또 다른 교육과정과 어떻게 차별화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실습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업을 보고 싶은지,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의견이 나왔던 게 좀 다양한 연령층, 한국에서 제공하는 수업 참관 영상들이 대부분 보면 그냥 성인 학습자들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유아동 혹은 청소년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런 의견이 많아서 저희가 올해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는 유아동 청소년 대상의 수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문 의견을 반영해서 교육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얼마 기간 동안 이 수업을 듣기를 원하시느냐 이런 것도 확인을 했고 얼마 기간 동안 평가에 참여하기를 원하느냐 이런 것들을 다 의견을 수렴해서 프로그램을 지금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해외 현지에 대한 이해가 저희가 아주 충분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선생님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런저런 의견들을 들으면서 그림이 이제 윤곽이 거의 잡혀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마 제 발표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도 있으실 거고 또 코멘트 해주고 싶은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앞에 오늘 부스 K티처 부스 차린 거 보셨죠? 그래서 그 자료집도 아마 자료도 다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셔서 저희 그 연구원들이 오늘은 하루 종일 거기에 지키고 있을 테니까 오셔서 궁금한 거 질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바라는 게 있으면 다 사실 들으려고 온 거거든요. 바라는 게 있으시면 거기 와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 연구팀들에게 이 내용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올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론 과정 27차시는 이렇게 한국어학개론, 한국어의 역사, 활용론, 한국어 교수법, 평가론, 문법교육론 이게 지금 한글학교 교사들에게서 가장 듣고 싶은 과목으로 뽑힌 것들이라서 올해 우선 개발된 거고요. 그 자료집 한번 보시면 거기에는 130차시 과목이 어떻게 구성될지가 그 안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습 과목은 이렇게 보시면 한국어 교육 실습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부터 초급 통합 수업, 중고급 통합 수업, 유아동, 청소년 대상 수업에 대한 내용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시는 것만으로도 다른 선생님들은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엿볼 수 있고 또 내 수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영감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업 영상 캡처한 화면들이고요. 그 다음에 완료된 그 컨텐츠에 대해서도 그냥 바로 탑재를 해서 돌린 게 아니라 2차 자문조사를 통해서 이 개발한 컨텐츠가 문제가 없는지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이 보완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그램 그 컨텐츠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자료가 그 PDF 파일로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수업을 들으시면서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학습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이 내년부터 외국인들도 이 그 K티처를 들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물론 지금 한글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듣고 계시는 한글학교 선생님 중에도 외국인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뭐 예를 들면 러시아에 있는 어느 아니죠. 한글학교에서는 그 한글학교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을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독려해서 7분, 8분 되는 분들이 다 같이 수강 신청해서 도와가면서 듣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한국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그 러시아 분들도 계시고 한데 일단 언어 수준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사실 교사가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4급 이상이고 토픽 그다음에 한 5급, 6급 정도 되면 이 수업을 어렵지 않게 소화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래도 그냥 한국학이나 한국어학을 전공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교육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중간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번역 자료를 제공하는 약간 다국어 버전을 제공하는 것도 국어원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일단 범용으로 한국어 버전이 나가지만 그 이후에는 차츰 수요가 높은 지역 순서대로 외국어 버전, 그러니까 외국어 자료들을 자막이나 자료를 제공을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접근하기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발이 완성되었을 때 제공되는 총 130차시의 내용인데요. 음영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올해 이미 개발돼서 돌아가고 있는 과목들이고 중간에 하얀 과목들 이게 지금 현재 개발 진행 중인 과목들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한국 역사, 문화교육, 그 다음에 뭐 교수법, 평가론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별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이거는 올해 한글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유아동이지만
이 부분이 이제 기능 교육, 한국어 말하기 교육, 뭐 쓰기 교육, 듣기 교육 이런 식으로 기능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열차시로 이제 올해는 교체가 됩니다. 네, K티처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고 또 이 프로그램에 대한 뭐 호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생겨야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K티처 로고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각 부분마다 의미가 있는데요. 이 주황색 동그라미는 선생님들의 선한 영향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몸통의 파란색은 이렇게 보시면 선생님 옆모습 같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몸통의 파란색은 각 해외로 뻗쳐나가는 한국어 또는 뭐 한국어 교사들의 어떤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작은 점들이 점점이 있는데 다양한 색깔의 점들이죠. 이게 바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 한국어 학습자를 상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홍보대사도 이렇게 위촉을 했었고요.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하면서 K티처가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하신 게 K티처 프로그램하고 한국어 교원 3급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K티처 프로그램은 130차시라고 했고, 그 다음에 한국어 교원 자격은 보통 양성과정 120차시를 듣고 나서 시험을 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어떤 양적인 면에서, 질과 양의 면에서는 사실 굉장히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K티처 프로그램은 국내외 중에서 국외 한국어 교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재교육하거나 아니면 양성하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고요. 한국어 교원 자격은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가에 따라서 자격증을 부여하거나 부여하지 않거나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K티처 프로그램은 사실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교원 자격증은 국어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대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제도이고요. 그 다음에 K티처 프로그램은 국립국어원장 명의의 이수증이 발급이 됩니다. 교원 자격증은 당연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교원 자격증이 부여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K티처 프로그램은 전체 다 무료이고요. 과정이 전체가 무료입니다. 교원 자격증은 아무래도 뭐 양성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수강료 정도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죠. 과정 구성은 130차시, 범용 130차시 구성이고 여기는 120시간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수업의 양 면에서는 두 프로그램이 굉장히 비슷하다. 근데 교원 자격을 위한 양성 과정의 경우에는 뭐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루트도 있다고 알고 있지만 보통 국내에서 대학기관 중심으로 이렇게 과정이 운영되고 있고요. K티처 같은 경우에는 국립국어원의 교수학습센터라는 LMS 안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거는 이제 국어원의 먼 계획이지만 우선 범용 과정을 만든 다음에는 이게 사실 저희가 만드는 중에도 여러 지역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었지만 그 의견이 너무나 많이 달랐습니다. 동남아시아처럼 그래도 한국어 교육이 많고 학습자도 많고 이런 지역과 또 그렇지 않은 이 지역들을 보면 요구나 아니면 배우고 싶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요구를 듣다 보면 우리가 뭔가 절충을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절충안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그런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범용이라는 이름으로 공통된 교육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한국어 교사로서 갖춰야 되는 어떤 지식이나 기술,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했고, 지역 특화 과정, 예를 들면 언어 간 대조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현지어와 그 다음에 한국어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고 싶다라는 요구가 굉장히 높았는데, 문제는 이 지금 130차시 이 범용 안에 대조 언어학이 뭐 3차시, 뭐 6차시 많아야 그럴 텐데 그 안에 그 많은 세 개의 언어를 담을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그런 모듈 구성을 해서 지역 특화 과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수업 참관이나 아니면 실습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현지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들은 현지에서 그 과정을 온오프라인으로 하이브리드로 운영을 하는 것 그걸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중앙아시아 지역이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학술대회가 열린 것처럼 이런 장소에서 이 중앙아시아 지역 한국어 교원들을 위한 언어 대조라든지 아니면 뭐 언어 문화라든지 아니면 실습이라든지 이런 수업들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향후에 그런 어떤 그 일을 실행에 옮길 때 여러 선생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고요. 평가는 K티처 프로그램은 온라인 평가, 종합시험을 응시해서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이 수준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원 자격 시험은 혹시 3급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 있나요? 네, 시험 보셨죠? 굉장히 어렵죠, 시험이. 네, 그래도 잘 보셔서 통과를 하셨는데 사실 시험도 쉽지가 않고 범위도 너무 넓고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하거나 이런 게 용이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교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기 시험도 통과를 해야 되고 면접 구술 시험도 통과를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지만 종합 온라인 평가 종합 시험 K티처 프로그램은 조금 더 용이한 그런 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3년도 K티처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QR코드 찍어보시면 바로 그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교수 학습 센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팝업창이 처음에 뜰 테니까 그거 이렇게 삭제해 주시고 팝업창 뜨는 건 삭제를 해 주시고요. 들어가시면 예전에는 이 부분이 없었거든요. K티처 프로그램이. 근데 올해 처음 이제 이 부분이 생겼고 그 다음에 들어가시면 아무래도 낯선 사이트에서 수강 신청하고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동영상, 안내 영상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길잡이 바로가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 어떻게 수강 신청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수강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해 놓은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QR은 아마 그 자료집에도 있고요. 저희 배너에도 있고 하니까 언제든지 나중에 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3년도 아까 말씀드렸던 분들 대상으로 했고요. 지금 수강 신청자 분포를 보면 북미가 가장 많습니다. 북미가 79명으로 이게 5월 14일 기준이라서 지금 약 한 달이 또 지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더 많이 증가를 했겠지만 북미는 80명 정도 되고 아시아, 유럽, 남미 이런 순서대로 신청을 했는데 아시아라고 묶여 있어서 그렇지만 사실은 중앙아시아에서 신청한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글학교 교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중앙아시아 지역의 한글학교 교사들 중에 이 K티처 프로그램을 알고 듣고 계시는 분이 거의 안 계세요. 그래서 오늘 혹시 이 발표를 들으신 다음에 주변에 한글학교 교사들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꼭 좀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올해 들어야 57차씩인 거고 내년에도 한글학교 교사들이 들을 수 있지만 그분들은 130차시를 똑같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증과정을 듣고 그 다음에 이 57차시만 듣고 K티처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올해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별 분포를 보시면 이렇고요. 그 다음에 국가별 분포를 보면 미국이 가장 많고 중국, 캐나다, 일본 이 순서인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중앙아시아가 거의 없죠. 네, 그래서 많이 좀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고 저희가 여기에 온 것이 좀 이렇게 그 수강생 수를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K티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이제 1호 K티처가 탄생을 했어요. 저희가 뒤에 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는 이렇게 총 8번이 돌아가는데요. 1기가 2월 1일에 시작을 했거든요. 3개월 동안 수업을 듣고 2개월 평가 기간을 거쳐서 이수자들이 이제 탄생을 하기 시작했는데 5월 1일 바로 그날 이제 굉장히 정말 부지런한 분들인 것 같아요. 그날 몇 명의 K티처가 탄생을 했습니다. 1호 K티처는 필리핀 수빅 한글학교에 계시는 선생님이 되셨고요. 재밌는 게 이 수빅 한글학교 선생님들이 단체로 수강 신청을 해서 들으시면서 1호, 3호, 5호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앞부분에 이 한글학교에서 다 K티처가 나왔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오늘 기준으로 전 세계 K티처는 총 82명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올해 그 수강 신청 가능한 기수가 6기, 7기, 8기가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제 6기 접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7기, 8기까지 접수받고 이제 올해 한글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 한국어 전공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내년 상반기에 오픈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또 한 번 이렇게 알릴 기회를 갖고 알려드리겠지만 그때까지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온라인 이수증 샘플이고요. 디자인도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거 오픈 배지인데요. 혹시 그 오픈 배지 많이 들어보셨어요? 디지털 배지. 아마 생소한 개념이실 텐데 이거는 그냥 최근에 약간 그 팬데믹 시기에 온라인 교육 과정이 많아지면서 이게 좀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왜 그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할 때 스카우트 하면 이렇게 어떤 자기 미션을 수행하면 배지가 하나씩 이렇게 주어졌었잖아요. 근데 이 오픈 배지는 뭐냐면 온라인에서 내가 어떤 교육 과정을 이수를 했다 그러면 그 수료와 동시에 이 배지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그 교육 과정을 듣고 여러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배지 수가 느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K티처 프로그램도 이 디지털 배지를 제공을 하고 있어서 다른 교육 과정 배지들과 함께 뭐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잘 모르는, 사실 저도 처음에 생소했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오픈 배지에 대해서는 안내서를 또 따로 제작해 놓은 게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4년도 이후 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범용 과정이 아마 제 생각으로는 5월이나 6월에 오픈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연초에 바로 시작을 하기는 어렵고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단을 구성하고 이러면서 한 좀 시간이 지나고 한 5월 정도 되면 이 프로그램이 바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130차시이고 종합시험 볼 거고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다니면서 안내를 드리는 것처럼 또 다른 지역에도 열심히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사실 올해 프로그램 그 수강생이 너무 저조하니까 주변에 많이 좀 알려주시고 또 내년부터 시작되는 이 범용 과정에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많은 분들이 수강 신청해서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이것도 사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후 계획은 현지 특성에 맞게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모듈형 교육 콘텐츠를 계속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범용과정 전체나 범용과정의 일부와 현지 특화된 교육과정을 합쳐서 지역 특화된 그런 과정으로 구성해서 이렇게 온오프라인 연수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현지 대학에서 많은 참여가 있으면 좋겠고요. 특히 제자분들 한국어 사실 이 K티처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어도 잘해야 되고 또 그게 일종의 동기부여가 되어서 더 학습 효과를 높일 수도 있으니까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는 현장의 요구나 현장 요구를 듣고 현장을 분석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 안에 계속해서 더 좋은 과정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니엘 린데만 혹시 아세요? 네, 한국에서 가장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 한 명인데 흥미로운 게 다니엘 린데만 씨가 독일 보은대학의 한국학과를 나왔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국어 공부를 한 게 2년이 돼서 지금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한국에서 또 한국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 그 외국인 여기 선생님들을 스스로 아니면 선생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학생들이 또 이런 역할을 언젠가 대신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